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이번 총선의 경우는 투표소 입구에서 우선 발열 체크를 거쳐야 하고요. 또 빛이 든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에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투표장 풍경도 바꿔놓게 된 거죠.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소식들 정리하겠습니다. 최양지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발병 현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4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9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20일 이후 49일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2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과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발병의 영향으로 서울에서 12명, 경기에서 10명이 확진됐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히 늘면서 공항 검역 과정에서 10명이 확진됐습니다. 검역은 통과했지만 지역사회에서도 13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신규 확진자의 59%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7명 늘어 모두 207명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97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1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해외 접촉 관련 10명 등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를 주요 발생 원인으로 보면 해외 접촉 관련 확진이 227명으로 가장 많고 구로구 콜센터 관련 98명, 구로 만민교회 관련 40명 등입니다. 자치구별로는 해외 유입 환자가 급증한 강남과 56명으로 가장 많고 관악구가 41명, 송파구 36명, 구로구 35명입니다. 네. 주요 발생 원인을 살펴보니까 최근에는 해외로부터의 감염 사례가 가장 많긴 합니다만 여전히 집단 감염 문제도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나 학원 등을 중심으로 또 2차 감염에 대한 위험이 큰 상황인데요. 관련 접촉자 검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업소 직원 확진과 관련해 현재 접촉자 117명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를 완료한 75명은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금지와 불시 현장 점검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동작구의 대형 공무원 학원에서도 지난 7일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강의실에 있던 학생과 강사 등 65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네. 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또 재확진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또 코로나19 재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죠. 네, 서울 강남구에서 재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30대 여성은 지난달 초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는데 증상이 다시 나타나 자가 격리 도중 재확진 받았습니다. 지난 7일에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격리 해제 이후 재확진된 사례는 전국에서 7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재확진 환자가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재확진 사례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격리 해제 환자의 관리 지침 보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특별 사전투표소가 마련이 됐다고요? 네.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이 격리된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특별 사전투표소는 다수의 확진자와 의료 인력이 있는 서울, 경기, 대구에 각각 한 곳씩 경북에 5곳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공릉동, 태릉 선수촌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꾸려졌습니다.
투표 대상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 중인 확진자와 의료 지원 인력 900여 명 등입니다. 특별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인 간 접촉을 피하기 위해 동선이 분리되고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은 멸균 처리 후 이송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최양지입니다. 네, 최양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울시 상황실 연결해서 국내 코로나19 소식들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코로나19 주요 이슈들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구균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약 95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기도 하고 또 원격 수업 첫날이다 보니까 어제는 보완할 점이 많이 눈에 띄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일선 학교들은 EBS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많이 채택했지만 26만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EBS 학습 사이트에 대거 몰리면서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영상이 끊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EBS는 급히 홈페이지에 긴급 안내문을 띄우고 이 오류가 났던 그 사이트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것을 유도하는 등 일시적으로 몰린 서버를 분산시켰고요. 이후에 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지난 후부터는 시스템이 안정화되긴 했습니다만 연결이 지연되는 사이에 일부 학생들이 게임을 한다는 등 좀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일선 선생님 입장에서는 영상 재생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이 학생들한테 다른 영상을 보라고 안내하는 등 좀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모두가 처음 써보는 프로그램 또 방식이다 보니까 적응하기도 바빴는데 오류가 좀 많이 나왔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교육부는 당초 EBS 프로그램의 그 원격 수업 같은 것에 좀 사람들이 몰릴 것을 많이 대비해서 접속 인원을 한 300만 명가량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증설을 했다고는 밝혔지만 네. 첫날부터 여전히 시행착오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16일입니다. 바로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학생이 온라인으로 개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550만 명이 넘는 학생과 교사가 EBS 사이트에 또 동시에 몰릴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어서 네. 자료 유실이나 또 접속 불량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잠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과 화상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업 강의를 미리 만들어서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수업의 질이라던가 프로그램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학교마다 수업의 격차가 크다는 것도 지금 원격 수업의 문제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와 또 그렇지 못한 학교의 수업의 질적 차이가 벌써부터 크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서울의 자사고인 신일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또 그 학교 재단이 사이버대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방송 장비를 지원받는 등 이 학교의 교사들이 그 정부의 온라인 수업 발표 이전부터 미리 연습을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어제 전체 고등학교 3학년의 수업의 한 60%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잘 진행된 편이군요. 네, 아주 잘 진행된 편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업 그 자체 영상을 제작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네. EBS 영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부모들은 이런 학교의 수업의 격차가 교육 격차, 즉 수능 준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이제 우려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또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자조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또 벌써부터 원격 수업을 활용한 좀 다양한 꼼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동으로 학습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또 수업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게 생겨서 공유가 되기도 했고요. 아유, 참. 수도권의 일부 학원들은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이 EBS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강 프로그램도 내놨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온라인 계약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계약과 동시에 또 그런 매크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니 참 이런 건 참 뭐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국의 대학에서도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대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서 정부가 1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좀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환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실제로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 측은 경영난 등을 들면서 등록금을 돌려주는 대신에 좀 특별 장학금 지급 같은 거를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만나서 이런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대학의 대다수가 현재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화여대나 건국대 등 일부 대학교는 아예 1학기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학생들이 도서관 같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등록금을 일부라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한 그런 강경한 목소리를 좀 고려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예. 여야는 총선 뒤에 개원할 21대 국회에서 이 등록금 환불 소요 예산과 정부, 대학 간의 부담 비율 등을 논의하겠다고 이미 공식화한 상태인데요.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1인당 100만 원에 달하는 특별 재난장학금을 지급하자라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고 네.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입학금과 등록금 전체를 다 돌려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지만 특별 장학금 같은 거를 여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정부가 대학마다 지원한 사업비가 있는데 이 지원비를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에 허가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교육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번 과정을 계기로 또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질과 안정성을 한 단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15 총선과 투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닷새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4월 15일 당일에 불가피하게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꼭 마스크를 써야만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 투표는 전례 없는 그런 코로나 감염증 사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만약에 마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참정권이나 투표권이 아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안 쓰고 투표소에 갈 경우에는 도중에 환기를 시킨다는 등 일부 정상적인 투표 절차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는 거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스크가 없는 사람이 이제 들어설 경우에는 발열이 있는 유권자를 위해 마련한 임시 기표소에서 이들을 투표하게 한다거나 또 투표소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한 후에 주변을 소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3,500여 개 사전 투표소에서 별도로 신고 없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대기할 때부터 다른 사람과 1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또 발열 검사가 끝나면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한 뒤 투표를 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가 끝나면 모든 투표소의 방역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당초 자가격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 허용 여부를 좀 검토를 했었지만 이 15일 당일에 투표가 끝난 직후에 별도로 시간대를 마련해서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8개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주요 선거들이 줄줄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방선거를 아예 미룬다던가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예정대로 지금 총선을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만큼 또 외신들의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4.15 총선 투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르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세계 각국의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기에도 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취재진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에 대선 후보 선출 경선을 강행한 미국 위스콘신주. 미 언론과 국민들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I actually think that it's suppressive and dangerously irresponsible that the legislature hasn't either delayed the election or made it all mail-in ballot.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의 대부분 주는 경선 투표를 연기하거나 우편 투표로 변경했지만 위스콘신만 강행한 겁니다. I don't think it's wise to be bringing a lot of people to one location to vote. A lot of people touching one doorknob, a lot of people touching one pen. 영국은 지방선거를 1년 미뤘고 프랑스는 지난달 지방선거 1차 투표를 강행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자 2차 투표는 잠정 중단했습니다. 칠레는 이달 26일 예정됐던 개헌 국민투표를 10월로 미뤘고 볼리비아는 5월 3일 대선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예정대로 진행되는 한국 총선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다르게 선거를 예정대로 추진하는 한국에 주목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해 국민들도 안심하는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내 8곳의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이 집단 감염을 초래하지 않고 성공적인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연구원 제니타오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한국이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는지 여부가 앞으로 세계 각국의 선거들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BS 정혜련입니다. 네. 해외 상황 계속해서 좀 더 짚어보겠는데요. 전 세계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화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서구의 많은 국가들에서 또 지역사회 감염이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나 실제 감염자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안정화될 수 있을지 또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만으로 먼저 보면요. 이 미국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 이후에 급증해서 지난 주말에만 3만 5천 명대 수준에 이제 달했다가 이번 주 사이에는 3만 명대를 전후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락을 이제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미국의 신규 발생 추이는 기울기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방향성 어떤 거를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국가들을 보면 유럽의 일일 그 확진자 수는 먼저 국가별로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독일과 영국, 터키는 오름세로서 아직까지 철저한 위험 관리가 더 필요한 지역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각국의 그 누적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가 어떻게 변할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난달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의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더 빠르게 증가해 이탈리아의 치명률은 12.7%, 영국은 11.7%, 또 스페인은 10%, 프랑스는 9.6%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확진자는 이들 그 나라들보다는 가장 많았지만 치명률은 3.4%대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꽤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치명률이 다양한 이유는 이 각국의 의료 체계와 고령자 비율, 또 진단 검사의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미국만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이 한 미국 내에 40여 개 주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뉴저지주, 또 뉴욕주에서의 확진율이 한 40%대로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그 대규모 도심들이 좀 모여 있는 동부 쪽에서는 증상이 뚜렷한 사람들 위주로 진단 검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한마디로 확진 판정 이후에 좀 감당해야 하는 뭐 의료 비용이 좀 미국이 높지 않습니까? 예. 한 300만 원대에서 500만 원 선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가 실제로 드러난 것보다는 사실상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분석이 나오고 또 이런 추세는 세계 각국에서도 같은 흐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일본에서도 또 어제 그 확진자 증가 폭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 미국에서도 또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를 보자면 이제 중국의 코로나19 사태는 좀 진정이 돼가고 있고요. 이제는 인도의 상황에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인도가 또 중국 못지않게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한 5천여 명, 그리고 신규
확진자는 하루에 한 수백 명대가 증가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미국과 이탈리아에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고요. 또 인구의 총 인구 13억 8천만 명에 달하는 그 인구수를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통제가 가능한 수준일 거다라는 분석이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인도의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검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와 이 검사 수를 비교하면 현재 10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따라 검사자 가운데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대 후반으로 미국의 19%, 스페인의 40%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그 인도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우려해서 인도 정부가 초기부터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좀 강력한 대책을 펼쳤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 내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뿐더러 이 빈민가 등 방역 사각지대가 많아서 앞으로 폭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어떤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인도 정부가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전국에 봉쇄령을 발령한 이후에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가 한 수십만 명이 도시에서 탈출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오. 앞서 미국의 한 공중보건 전문가는 3억 명 정도에 가까운 인도인이 또 감염될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감염됐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3억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도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검사 수를 좀 획기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서 병상 수를 보강하는 등 또 노후 열차를 격리시설로 바꾸고 있는 그런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5일부터는 원래 풀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이 봉쇄령을 앞으로 좀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네. 인도도 뭐 확산세를 국가적 차원에서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을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구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명대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 유흥업소나 대형 학원 같은 밀집 장소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방역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 지난 이번 주 초부터 계속 50명대 이하 혹은 잠깐 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고요. 특히 국내 발생자가 국외에서 유입되는 것보다도 숫자가 더 줄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네. 예, 똑같은 숫자라도 국내 발생자가 적다는 것은 국내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바이러스가 많이 안정이 됐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방역 당국에서도 늘 당부하고 있듯이 사실은 이제 언제 어디서라도 한번 집단 감염이 생기면 그거로 인해서 또 2차, 3차 감염이 진행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냥 이 숫자가 뭐 조금 높든 낮든 간에 아마 상당 기간 계속 발생이 될 것이다. 너무 줄면 오히려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하, 그런 의견이시군요. 강양구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약간 한 대목이 우려스러운 대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확진자 숫자가 50명 미만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확진자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제도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 확진자 분포를 보면은 또렷하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의정부 성모병원의 이제 병원에서 생긴 집단 감염 환자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해외 유입된 환자들 중에서 공항 검역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지역 사회로 유입된 다음에 찾아낸 분들이 또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잠재적인 지역 사회 감염이나 혹은 집단 감염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39명 확진자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좀 긴장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대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것들이 만에 하나 좀 관리가 안 되면은 이제 순식간에 또 여러 가지 2차, 3차, 4차의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또 방역 당국에서 밝힌 입장을 보아도 지금 이렇게 확진자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당연히 뭐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것이 다음 그 2차 폭발적 그 확산 단계 이전에 잠시 정체기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긴장의 끈을 더 놓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이었던 대구와 경북 상황은 또 많이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이거든요. 특히나 경북 지역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어제 0시 기준으로 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상당히 또 희망적인 현상이 아닐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이 모든 것이 일단 그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이제 더 협조적으로 또 두려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외출을 자제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 손 씻기, 위생, 마스크 제때 끼기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0명까지 아주 좋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조용한 전파는 그래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워낙 한번 충격이 컸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가 사회에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역시 못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이 하는 거리 두기는 조금 더 하면 바이러스는 그 안에서 저절로 없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의 상황은 좀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서서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유흥업소라든가 대형 학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들이 집단 감염의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하고 있고 또 해외 유입 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신호들이 이번 주에 또 나오기도 했었죠. 확진자 숫자들은 계속 줄어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그 유흥업소 사례가 또 특히 걱정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역 당국이나 혹은 이제 방역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해외 유입과 그리고 국내의 집단 감염 가능성이 연결되는 고리가 생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강남의 유흥업소가 딱 그런 사례가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네. 일본에서 오신 분이 확진되기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그 지인이 유흥업소 종사자였고 그래서 지금 유흥업소에 계시는 이제 100명 넘는 종업원들이나 손님들이 파악된 분들이 한해가지고 지금 전수검사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뭐 가능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음성으로 나오길 바랍니다만은 만에 하나 거기서 양성으로 판정받는 환자들이 나오면 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모두가 다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와치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노량진 학원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충분히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을 관리하는 부분도 하나의 큰 문제가 되겠고 또 최근에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나머지 절반 정도 48%가량이 또 해외 유입 사례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 강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네요. 예, 그 원리를 보면 간단하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 없던 바이러스예요. 예. 그 누군가 갖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퍼뜨리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큰 파도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0명이 되더라도 그다음에 바깥에서 계속 들어오면 뭐 똑같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철저히 다 차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무비자 입국이라 사증 입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약간 거꾸로 됐어요. 네. 예, 먼저 차단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풀어나가야 될 입장인데 지금 외국 상황이 나쁘니까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차단을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한 가지입니다. 하여튼 바이러스가 바깥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치료하고 격리하면서 사멸시켜 나간다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 결국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해외로부터의 유입에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입국 당시에는 무증상이었다가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은 그런 경우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해외 유입 환자에 의해서 2차, 3차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대상의 70% 이상이 가족 또는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좀 철저하게 수칙을 잘 지켜달라 당부를 하고 있는데도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중국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고 가족 간 전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 감염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이제 가족 간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입국되어 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족과 완전하게 접촉을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제 그 상황에서 가족 간의 전파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바이러스가 전파된 가족들 중에 일부가 이 감염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가 또 전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거죠. 그래서 최선은 그 초기에 우한이나 후베이성 교민들이 방문하셨을 때 했었던 것처럼 이 거점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2주간 격리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 네,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이제 자가격리 2주를 준수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는 거고요. 그 몇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어요. 자가격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노모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에 전혀 전파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방역 당국이 좀 그런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가족 간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리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또 이런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2주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야 가장 안전할지 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방역 당국에서는 이미 이제 수칙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연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예, 나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면 되는데요. 결국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가격리자다 그러면 혼자 사시면 괜찮아요. 그냥 문 닫고 안에서 충분히 2주간 생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 폐를 끼치지 않아요. 남을 안 만나면 되니까. 다만 이제 가족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히 거리두기. 일단 2m 안에 안 들어가셔야 되고 네네. 내가 쓰는 방은 나 혼자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마스크를 끼실 필요는 없지만 방 바깥으로 나와야 될 때는 꼭 마스크를 끼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늘 강조하는 손위생. 예, 손을 늘 깨끗하게 닦아서 나의 손에 묻어있는 나의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들한테 옮겨가지 않아야 되고 네. 가족들한테 직접 손으로 안 건드린다 치더라도 나와서 TV를 만지고 소파를 만지고 바닥을 만질 때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내 가족이 부주의하면 그걸 만져서 내 코에 들어가서 또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철저히 나는 나 혼자다. 나의 2m 바깥에만 사람들이 있고 2m 안에는 아무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비말로 전염이 되니까 집안에서 사람들하고 생활할 때는 마스크 껴주시고 특히 이제 세면장 화장실 사용할 때도 만일 그 욕탕이 하나밖에 없다면 본인이 사용하고는 충분히 소독을 하고 또 네. 환기가 되는 곳이면 환기를 하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철저한 내가 바이러스를 남한테 퍼뜨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2주를 보내셔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집 밖에 나와서는 어떤 사람들과의 뭐 거리두기 2m, 마스크 껴야 하고 항상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집 안에 들어가면 좀 그런 경각심이 안일해지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내 가족에게도 내가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잊지 마시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수칙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4.15 총선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데 자가격리자의 투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원칙을 어기고 자가격리를 해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대목이
특히 지금 방역 당국도 고심하고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시점까지 자가격리자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투표를 하고 나서 이제 투표 시간 이외의 시간에 특정을 해서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게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자가격리자와 자가격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고 네. 또 일반 시민들 사회에서도 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게 이제 급선무인데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발을 체크를 하고 손소독을 하고 그리고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를 한 다음에 어쨌든 거리도 최대한 이제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강구가 되고 있고 그런 조치들만 잘 따라주고 뭐 특정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리는 일만 막아준다면은 네. 그 투표장 내에서의 이제 전파 가능성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자가격리자와 그리고 다른 분들 사이에서 접촉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투표가 바로 다음 주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금요일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결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너무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이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투표가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를 좀 적절하지 하지 못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투표가 종료되기 그 직전 시간 즈음에 자가격리자들만을 위한 투표소를 따로 마련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처를 한다. 뭐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네, 이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투표장을 또 따로 만들면은 그 따로 만드는 것과 관련된 행정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겠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어쨌든 간에 자가격리자와 다른 분들이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저것 궁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선택되어서 그 투표장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내일부터 주말인데 말이죠. 또 오늘 안에는 어떤 유의미한 좀 결과를 좀 도출을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최근 또 국내 확산 양상에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완치자가 퇴원 후에 재확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그 이례적인 경우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퇴원자에 대한 관리 역시 더욱더 강화를 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에 사례가 나왔을 때는 검사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 네. 혹은 그럴 수도 있다 했는데 지금 얘가 좀 많아졌습니다. 수십 내가 생겨서 이제는 이걸 좀 의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제일 흔한 것은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계속 배출되는 겁니다. 나은 듯하지만 사실은 바이러스는 계속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검체를 딸 때 이렇게 목이나 코에 넣어서 하는데 이게 바이러스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무작위로 뽑아내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 양이 많지 않을 때는 묻어 나올 때도 있고 안 묻어 나올 때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제일 많지만 어쨌든 바이러스가 덜 끝났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면역이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래서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는 분은 앞으로도 바이러스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재감염이 되는 경우고요. 또 다른 경우는 만성적으로 보균 상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계속 몸에 가지고 나는 크게 문제가 없으면서 내가 가지고 가는 상태. 어허. 예, 다른 바이러스도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보균 상태로 가는 만성 비형 간염 같이 예. 그렇게 가는 상태들. 그러니까 몇 가지 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예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앞으로 정리를 해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고 이런 예는 이렇게 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방침을 정해서 지침을 배포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취합 검사법을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할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시행해서 이 감염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식의 취합 검사를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근데 지금 이제 면밀하게 좀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어제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곳이 뭐 노인이나 장애인 요양시설 같은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요양시설 같은 곳들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 검사를 하려고 보면은 행정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한 10개 정도씩 10명에서 추출한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를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음성이 나오면은 그 10명한테서는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10명을 모아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바이러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10명 중에 어떤 분에게서 바이러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10명을 이제 개별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검사 횟수를 줄이면서 그 시설에 있는 분들이 감염되었는지 여부들을 이제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 효율성을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편법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뭐 오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문가들이 고안을 했고 그래서 시행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어떤 예방적, 선제적 차원의 검사를 하겠다라고 나선 이유가 분명히 치명률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2%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80대 치명률은 20%를 넘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런 사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2% 미만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서 잘하고 있는데 80대는 네. 20%를 아마 거의 최고에 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80대가 모여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비용이 정말 저렴하지만 그래도 17만 원에 가깝고 그다음에 일일이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 인력이 힘들어요. 검사 자체는 괜찮은데 검체를 채취하는 인력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명씩 모아서 하는 검사는 정말 누가 생각했는지 정말 또 머리 좋은 분이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의심이 안 되는 특정 시설에 가서 한 번에 10명씩 대상으로 쭉 뽑아본 다음에 우리 강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하나라도 양성이 나오면 10명 중에서 찾아내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뭐 한 명 발생하면 코호트 격리라 그래서 실제로는 코호트가 아닌 동일 집단 격리가 아닌 단체 격리를 시켜버리던 네네. 이런 위험도 없앨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는 각 그 대학병원, 큰 병원 중심으로 입원 환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들어와서 병을 퍼뜨리면 큰일 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상당한 부담인데 이제 그때도 좀 응용이 가능하지 네.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최근에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또 흡연자가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와 한 공간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다면 이 확진자가 내뿜은 담배 연기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 교수님께서 훨씬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말 전파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배 연기 자체가 바이러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담배 연기로 감염이 된다라기보다는 흡연을 할 때 혹시 배출될 수 있는 비말이나 혹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에어로졸이 예. 그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나 혹은 밀접 접촉되어 있는 다른 분에게 전달이 된다면은 감염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흡연자 중에 확진자가 생겼으면 같이 담배를 피는 흡연실은 굉장히 폐쇄되어 있고 또 흡연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깝죠. 그리고 또 혹시 실외라고 하더라도 옹기종기 모여서 담배를 피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담배를 피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기침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네. 또
뭐 비말 같은 것도 많이 나오게 되고 또 담배를 피시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담배 연기로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담배 흡연을 하고 있는 그 일련의 상황들이 혹시 몸속에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다면은 전파되기 굉장히 용이한 상황인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고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그 환경에 있는 네. 그런 사람들 군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흡연을 했다가 최근에는 금연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분들도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포함을 시켜야 될지. 예,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다가 어제 끊었다. 그러면 네. 나는 위험이 오늘부터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담배를 피면 기관지 표면을 덮고 있는 손모세포가 죽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바이러스나 세균을 바깥으로 밀어내지 못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담배를 오래 핀 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만성기관지염이 다 있어요. 만성기관지염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분비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데는 최소한 수개월, 몇 년이 걸린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오늘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린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돌려볼까 하는데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워낙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무엇이 유의미한 진짜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강 기자님, 이 치료제 개발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네, 사실 뭐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이제 국내외 여러 제약회사들에서 이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까지는 그 유의미한 성과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초기 연구 단계 정도이고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을 개발해 보겠다 정도이고요. 지금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약은 사실은 그 길리어드라고 하는 미국의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이 유일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그 약은 지금 임상 3상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진행 중이고 그 길리어드에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임상 결과를 일부 발표할 것으로 예정까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렘데시비르의 임상 결과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 렘데시비르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약들이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고 또 코로나19에 듣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이 우리 앞에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계속 연장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 피로감도 쌓여가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좀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 교수님 의견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제 전망입니다만은 희망적인 전망입니다. 단기로는 이번 여름이 끝날 수 있고요. 중기로는 연말 내지 내년 초, 장기로는 아쉽지만 매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단기, 중기, 장기 어느 쪽이 될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희망적인 전망이 아닌데요. 네. 자,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